안녕하세요. 하성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 하면 제주도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한라산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세계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광 이면에는 우리 역사의 상처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서린 역사와 그 상처를 소설로 형상화해온 소설가가 있습니다. 소설가 현기영 선생님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억압의 시대, 잊혀진 역사의 진실을 밝히느라 고초를 겪었던 시절엔 꿈도 꾸지 못했던 아내와의 오붓한 시간. 4.3 사건을 비롯해 소설가 현기영이 제주도민들의 순환과 저항운동을 치밀하게 탐색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사명감을 갖고 쓴 것은 아닙니다. 문학을 한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움을 도모하는 것이며 자기 해방인데 제게 4.3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해방시키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헛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너분숭이 기념관이 위치한 북촌리. 4.3 당시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인명이 희생됐으며 소설 순이삼촌의 무대가 된 곳이다. 본격적인 4.3 문학의 대명사가 된 순이삼촌의 초판본을 비롯해 작가가 취재 당시 사용했던 녹음기 등이 전시돼 있다. 기념관 야외에 조성된 순이삼촌 문학비와 원고가 새겨진 빗돌들은 당시 죽어간 희생자들을 연상시킨다. 금기의 억압을 깨고 30년 만에 죽음에서 되살아난 순이삼촌은 역사의 산증인이 되었다. 4.3이 이제 공산폭동론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 기억이었다. 정부가 내세운 그런 것이었는데 그거를 그 현기영 선생님의 작품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대항 담론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대항 담론이 결국에는 그 4.3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4.3 진상조사 보고서를 이제 채택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계기를 가져오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선 현기영 선생의 그 작품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분단, 한국의 분단 문학에서도 이 현기영 선생의 4.3 소설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현기영 선생의 작품을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은 제주의 자연들에 대한, 제주의 자연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태주의적인 인식, 생태주의 문학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도 현기영 선생님의 작품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주제와 중후하고 개성 있는 문체로 주목받아온 현기영 작가의 자전적 성장 소설 지상의 숟가락 하나. 이 작품은 현기영 작가의 문학 세계를 있게 한 유소년기의 총체이며 그가 인생의 기로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한 결과로 탄생한 작품이다. 사삼의 비참함을 묘사하느라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마저 잔혹하게 그릴 수밖에 없었지만 잔혹한 상처 속에서도 유년의 추억은 아름답다. 작품 속에는 감성을 사로잡는 섬세한 묘사와 눈부신 이미지로 가득하다. 우리 현대사의 심장부를 흐르는 서사성과 제주도의 대자연 위에 펼쳐지는 서정성이 어우러지는 지상의 숟가락 하나. 소설은 자연에 젖줄대고 성장한 작가의 유년 시절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소설가 현기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볼 작품은 지상의 숟가락 하나라는 장편입니다.
이 장편을 쓰신 지가 벌써 1999년 10년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10년 만에 장편 소설 누란을 내셨잖아요. 네. 10년 만에 내가 재능이 없어서 10년 만에 낸 건 아니고 그 중간에 공직에 좀 가 네. 있었죠. 문예진흥원 네. 원장으로 공직에 가 있었고 또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되게 알아가지고 또 네. 하는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그래서 네. 10년 만에 장편 누란을 내게 됐었죠. 네. 누란은 그 전에 작품들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전에는 제주도와 제주도의 사삼이 작품 배경에 깔려 있었다면 누란은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뭐 제주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제 작품이 오랜 주제 소재가 되어 왔지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서울로 온 지가 그러니까 육지로 상륙한 지가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정신적으로는 상륙을 못했었어요. 제주도 얘기를 그렇게 많이 썼는데 한번 이제는 서울 얘기를 써보자. 네. 서울의 풍속, 이제 신자유주의 속에서의 그런 어떤 풍속 이런 걸 한번 소설로 써보자 해서 쓴 것이 누란이었어요. 네. 예. 오늘 말씀을 나눠볼 작품은 지상의 숟가락 하나 장편입니다. 이 속에 보면 화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듯이 글을 쓰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다만 잊혀진 어린 시절을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글을 쓰시는 동안에는 굉장히 행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도시의 삶이란 게 거의 천편일률적인 삶 같아요. 그저의 삶이 어제의 삶, 또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하고 비슷하고, 또 내일의 삶이 오늘의 삶하고 비슷한 이런 천편일률적인 삶을 살다가 성장기의 나를 탐구해보기 위해서 고향 제주도를 오고 가면서 그 과거를 깊숙이 탐구해 들어갈 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새로운 그 감각으로 어린 시절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서 취재하는 동안 또 행복했지만은 그 취재 가지고 그걸 또 소설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또 즐거움. 네. 그래서 이걸 쓰는 동안 한 2년 동안은 거의 어린 시절을 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네. 작품을 읽다 보면 그 시절 풍경이 눈앞에 선연하게 떠오릅니다. 묘사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대목인데요. 기억에 남는 즐거웠던 에피소드를 이 수만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내가 여기 이 모자를 벗으면은 여기가 말굽새, 그 말발굽에다 편자 있잖아요. 예. 그 모양으로 여기가 까져 있어요. 예, 소설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 요 얘기를 좀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한 6살 때 매미를 잡는다고 나무를 어떻게 처음으로 아마 나무를 올라갔을 텐데 멀구슬 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매미를 잡는다고 했는데 여기 잡는 순간 이게 그 매미가 팍 거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소나기가 어린 소나기가 너무 놀라는 거야. 그 충격과 그 진동에 놀라가지고 타고 소리 지르는 순간 이제 손을 나무가지에서 놓쳐가지고 곤두박질 쳐가지고 네. 그 밑에 있는 이 나무가 그 높은 지대에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조밭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돌에 부딪혀가지고 여기 상처를 입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 상처 때문에 아주 놀림 많이 당하셨죠. 놀림 많이 당하고 뭐 땜통이니 무슨 쌤통이니 네. 또는 뭐 그때 6.25 때인데 금수나 뭐 어디를 가고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네. 그죠? 초생딸만 외로이 떴다라는 그 유행가 네. 영도다리
난간 위에 초생딸만 외로이 떴다. 이게 초생딸이라고 하면서 계속 애들이 놀리는데 참 고민이었죠. 그래서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다. 고등학교 졸업해서 좋은 것은 머리를 길러서 이걸 가리고 네. 가릴 수 있어서. 그게 아마 소설 속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두 번째 이제 죽을 고비, 생사의 고비를 넘긴 그런 그렇죠. 사건이고 네. 탄핵 때부터 주인공은 약간 그런 고비들을 좀 많이 넘기는 소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고요. 네. 또 말수도 적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이 소년이 그 횃불에 대한 어떤 동경, 횃불을 보면 어떤 속에서 불꽃 같은 정열이 열정이 일어나곤 하잖아요. 네. 그걸 네. 선생님이라고 지금 칭해야 할지 저는 소설을 그 소설이기 때문에 이제 주인공 소년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긴 합니다만. 글쎄, 네. 제가 사실 어린 시절에 제 별명 아까 땜통, 쌤통 이런 별명도 있었습니다만은 똥킹이라는 별명이 이제 주로 적합한 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똥킹이라는 어린아이와 지금 나는 전혀 다른 별개의 그 인류, 별개의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챙이가 변해서 개구리가 되지만은 올챙이하고 개구리는 별개의 동물이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 어린 시절의 똥킹이가 지금의 나를 낳은 아버지 같은 이상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까마귀들마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것일까? 지난 2008년에 개관한 제주 4.3 평화공원은 4.3 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평화와 인권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제주 4.3을 두고 현기영 작가는 하늘이 내린 화산불보다 인간이 저지른 초토화의 불길이 더 무서웠다고 말한다. 미 군정기의 발생에 건국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3만 명에 달하는 인명이 희생되었다. 당시의 사진과 자료들이 사건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그리하여 한라산과 해변 사이 중산간지대 130여 개의 마을이 불에 타 사라졌다. 불바다와 함께 대사육극이 시작되었으니 주민들 절반은 산으로 달아나 폭도라는 누명 아래 사살의 대상이 되고 절반은 명령에 따라 해변으로 소개했으나 그중 많은 부로, 아녀자들이 폭도 가족이라고 처형당했다. 1949년 1월 17일 아침 군인들이 북촌에 들이닥쳐서 북촌의 온 마을을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을 학교 운동장으로 내몰고 거기에서 군경 가족과 일반 가족을 나눕니다. 그래서 군경 가족을 제외한 모든 북촌 주민들을 20명, 30명 단위로 주변 소나무밭으로 끌고 가서 학살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너분숭이 학살터죠. 바로 그 당시에 많은 젊은 어머니의 품에는 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무차별 학살이기 때문에 그 엄마가 죽어갈 때 아기도 한꺼번에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쓰시는 그 죽은 사람들의 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묻었지만 아기들은 바로 그 현장에 대충 파가지고 묻어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이겨버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방치됐던 현장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나무들이 있었고 가시덤불로 우거진 곳이었는데 4.3 유적지 종합정비 사업 그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애기 무덤 군락이 이렇게 쭉 나온 거죠.
어느 날 해저문 초저녁의 서편 하늘에 유난히 붉은 저녁놀이 타고 있었다. 그것은 저녁놀이 아니었다. 드디어 대참화가 닥쳤다. 130여 중산간 부락들이 잇따라 불길에 휩싸이면서 대학살극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1948년 토벌대의 방화로 소진된 이래 그 부락은 오직 검은제의 폐허로만 내 의식에 각인되어 있다. 물론 중간에 그곳을 찾아가 검은제의 폐허가 푸른 곡식밭으로 변해 있음을 확인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내 눈에 익은 것이라곤 남의 보리밭이 되어버린 집터 한쪽에 서 있는 신우대 숲과 골목 어귀의 배롱나무뿐이었다. 유년시절의 즐거웠던 추억을 담은 성장 소설이지만 역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횃불은 결코 열정을 나타내는 횃불이 아니라 제주도의 그런 고난을 또 상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주의 4.3 항쟁을 역시 빼놓을 수 없을 듯한데요. 상처를 하나하나 들춰내는 그런 작업들이 결코 또 행복하지만은 않으셨겠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그렇죠. 예. 제가 뭐 필생의 작업으로 제주 4.3을 화두로 소설을 써왔는데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10여 년 전 내는 이제는 4.3에서 벗어나야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언제까지나 제주도 이야기 또는 제주 4.3 이야기를만 할 것이냐. 이제 육지 상륙한 지가 벌써 반세기 훨씬 넘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는 4.3 얘기 적어도 4.3 얘기는 하지 말자 하고 쓰기 시작한 게 이 소설이에요. 네. 지상의 숟가락 하나인데 네. 이게 쓰다 보니까 역시 어린 시절에 그 4.3을 내가 겪게 되는 거예요.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4.3을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성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성장의 그 환경 속에 4.3이 여러 해 동안 나의 그 성장의 환경으로 지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득이 안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문득 중편소설 순이 삼촌이 떠오르는데 거기에서 순이 삼촌에 대한 언급에서 1년 전에 그 사람의 죽음 소식을 들었지만 그 사람은 이미 4.3이 있던 30여 년 전에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어떤 역사적인 큰 일에 한 개인이 이렇게 훼손되고 상처를 입은 것들은 그 시간이 지나도 잘 아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예. 4.3의 경험은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생님의 머리에 남아있는 흉터 자국처럼 선명히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꺼리시겠지만 4.3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유년 시절에 이제 책에 나온 것처럼 직접 목격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요. 아까 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횃불. 어린 시절 6살, 7살 때 그 횃불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해방된 전국에서 이 민중으로서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었잖아요. 예. 단독 정부를 세워는 안 되고 통일 정부를 세워야 된다. 남북이 38선으로 갈라진 나라가 아니고 합쳐진 통일 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 젊은이들이 횃불을 들고 야시자야시 하면서 밤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봤는데 나도 그 흉내를 내서 내 스스로 대나무 통에다가 석유 기름 넣어서 횃불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런 기억 그리고 그러다가 이게 그런 정당한 민중의 제주도민의 발언에 대해서 가차없는 그런 응징을 가한 것이 4.3 사건인데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희생되죠. 그런데 제가 목격한 것은 130여 개의 마을이 군 토벌대에 의한 그 방화불에 의해서 소진돼요. 불에 타서
없어지는데 노영도 그곳 중 그렇죠. 하나였죠. 예. 제가 태어난 노영도 그런 마을 중에 하나인데 밤에 우리는 이제 우리 식구는 이 사건 초기에 불안해서 집을 버리고 제주 성내로 피난 갔습니다. 거기서 제 새방살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보면 밤중에 보면은 이 하늘에 붉은 화광이 번져서 이 마을 저 마을이 불타는 그 불빛이 구름에 번져가지고 시뻘건 그런 참 그 처연한 그 불빛을 어린 시절에 본 기억이 나고 그해 겨울에 한라산에 피난 가서 그 눈 속에 숨어있던 그 양민들이 이듬해 이른 봄에 귀순하게 돼요. 귀순합니다. 아래로 귀순하는데 귀순을 요구하니까 내려가 살려나니까 귀순하는데 그 광목 이불 같은 거 또는 뭐 옷자루 흰 광목을 찢어가지고 작대기 위에 이제 흰 깃발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걸 앞세워가지고 이게 뭐냐면 항복이라는 깃발이에요. 그런 그 대열에는 노인, 아이, 아녀자들, 여자들 이런 군상들이었었어요. 그걸 받고 또 그 항쟁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이덕구 제주도에서는 그런 지도자를 장두라고 부르는데 이 양반이 관덕정 마당에서 순교자의 모습으로 죽어 있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모습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릴 때 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소년의 그 이미지가 좀 왜곡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삼의 그런 것 때문에요. 이를테면 그 동백꽃이 낙하하는 것도 그냥 꽃이 낙하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소년에게는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또 내가 목격한 게 뭐냐면은 그 관덕장 제주도 가면 그 관덕장이라고 있어요. 그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 구석에 가만히 떼기를 이렇게 깔고 거기에 산 사람들 게릴라들이 붙잡혀서 목이 잘린 거예요. 잘린 목들이 거기서 뒹굴고 있었어요. 그럴 때 나는 소설로 형성할 때 그 동백꽃이 떨어질 때 그 낙화가 이파리가 나불나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통꽃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동백꽃은 통꽃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그게 또 겨울에 그렇게 떨어지는데 겨울에 하얀 백설 위에 그 붉은 꽃이 뚝 떨어져요. 그것과 게릴라 그 산 사람들이 그 목이 눈밭 위에 떨어지는 그런 것과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내가 동백꽃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좀 처참하게 좀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시려면 아무래도 또 취재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취재를 당하는 사람이라면 애써 그때 그 좋지 않고 괴로웠던 그런 것들을 떠올리려 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어떠셨는지요? 어떻게 어렵사리 이제 뭐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되고 나니까 이거 온 도민이 트라우마요. 내 자신도 역시 그 심리적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삼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고서는 다른 걸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쓰기 위해서 내가 겪은 걸 한정돼 있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주도 내려가 가지고 겪은 어른들로부터 그 당시 얘기를 이제 취재를 하는데 말씀을 안 하려고 하시죠. 뭐 여러 번 찾아가도 말씀을 안 하시고 울기만 하시고 내 손을 부여잡고 내 그때 죽은 아들이 살았으면 네 나이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말이죠. 네 나이에 죽었다. 그때 내 나이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그냥 제가 엄포를 놨어요. 나도 울기만 하다가 이러다가 뭐 취재 못할 판이니까 제가 제 자신이 이제 엄포를 놓는 게 공가를 치기를 어떻게 공가를 쳤냐면 어른님 제주에서는 삼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삼촌
만약에 이제 나중에 나이 잡수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저승에 가서 사삼 때 죽은 가족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젊은 작가가 와서 그때 얘기를 해달라. 그때 얘기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소설을 쓰겠다고 한 청년이 많은데 말은 당신 네가 안 했잖느냐. 그럼 그때 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 억울함을 내 글로 일단 내가 당하는 것이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취재한 걸 가지고 저도 울면서 취재하고 그랬어요. 흐느낌이 낮은 목소리로 증언하고 소리 없는 눈물을 이제 흘리시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눈물 흘리고 그렇게 취재한 걸 이제 서울에 올라서 그것을 소설로 형성할 때 사실 밤에 홀로 앉아가지고 쓰면서 저 자신이 울면서도 쓰기도 했습니다. 네. 1978년에 발표하셨던 중편 순이 삼촌으로 이제 4.3을 세상 처음에 알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때는 78년에 정복이라는 건 뭐 저희가 다 이미 짐작하는 바 있습니다만 굉장히 곤혹도 당하셨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78년이니까 지금부터 30여 년 전. 그리고 78년은 1948년 4.3이 일어났으니까 그때부터 30년 전 이야기를 30년 만에 그 사건을 이제 제가 터뜨리는 거죠. 그 금기를 제가 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이 국군의 오류. 국군의 이제 잘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러면 국군에서 국방부에서 이것을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걸 이제 금기시한 것을 이제 깼다고 해서 저를 이제 잡아가서 모진 고문을 주고 또 감옥에 넣어지고 그랬지만은 이것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은 공론화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새끼 아주 나쁜 놈이 남아하고 고문만 하고 내보내. 그리고 감옥에는 1개월 정도만 있었습니다. 예, 절필 선언도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또 순이 삼촌이 꿈에 나왔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79년도에 그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집이 나오고 그 해 말 79년 말에 소설집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보안사 가서 제가 치도권을 맡고 나왔는데 그 이듬해가 1980년이잖아요. 네. 광주 항쟁도 있었고 참으로 이제 전두환 정권이 또 들어서 있는 상황이고 제 글 쓰는 그 소재와 군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필을 하고 술로 허송을 하고 있었는데 대낮에도 어떻게 술 먹었었어요, 그날은. 근데 백일몽을 꾸는데 순이 삼촌이 여자예요. 제주도에서는 여자건 남자건 상대를 가깝게 부를 때 삼촌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순이 삼촌이 갑자기 흰 소복 차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창조한 인물인데 그 내가 창조한 인물이 마치 실물인 양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끄는 겁니다. 내가 절망에 빠져있는 나를 허구한 날 술 먹고 글도 안 쓰고 그냥 절망에 빠져있는 나를 손잡고 이끄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마냥 맨날 이렇게 술 먹고 절망에 빠져서는 어떻게 하겠냐. 일어나거라. 네. 일어나서 글 써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환상을 본 거죠. 마치 기독교 신자들이 안수
이 경험이랄까요? 네. 예수님이 나타나서 절망한 자야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그런 안수 경험하고 비슷한 거를 저는 느낀 바 있었습니다. 네. 요 근래 나는 고향 생각을 많이 한다. 이제 나는 용두암 근처 현무암의 바닷가에서 부산스레 들락날락하는 호사한 관광객 무리를 밀어내고 거기에서 놀던 옛 아이들을 다시 등장시켜 놓아야 하겠다. 용두암과 더불어 절경의 하나로 꼽혔던 용현은 작가의 유년 시절 놀이터였다. 삶이란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은연중에 깨닫고 있었다. 자신을 극복하는 일, 지금의 자기를 극복하여 더 커지려는 욕망, 자신보다 더 큰 아이를 따라잡으려는 안간힘. 소년들은 현무암 암벽에서 뛰어내리며 조금씩 성장했다. 어린 시절의 요람이었던 고향의 자연,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호기심으로 눈이 동그래지고 귀가 쫑긋 세워진 무구한 영혼의 그 아이를 만나러 가는 길. 내 똥으로 내 돼지를 키울 수 있게 되니까 미상불 똥 누는 것도 보람차고 기분이 좋았다. 제주의 자연과 유년의 추억은 오늘의 현기영 작가를 있게 한 더없는 문학적 토양이 되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부모님이 다 노영 출신이신데 나중에 이제 4.3 이후에 용현으로 이제 세를 얻어 나오셨잖아요. 네, 용현에서 그 물놀이하는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이들 머리에 이제 묵은 때들이 이렇게 모자 이렇게 뚜껑처럼 벗겨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삶이란 두려움의 그 대상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과정임을 은연히 그 다이빙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었다고 적고 계십니다. 어떠셨어요? 저희 같으면 두렵다라고 하면 이제 피하기 급급할 텐데요. 용현이라면 독자 여러분들도 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용두암, 유명한 용두암 곁에 있는 용현이 있습니다. 거기 구름다리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거기에 바위들이 그 물가의 바위들이 한 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1단, 2단, 3단 하면서 다이빙을 하는 거죠. 다이빙 하는데 발부터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지만은 머리부터 들어가는 게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머리부터 들어가는 게. 하여튼 성장한다는 거는 그 두려움. 1단에서 다이빙 하던 애가 2단에 올라가지고 다리를 달달 떨면서 그래도 물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높아져 가는 거죠. 그게 1년 걸리기도 하고, 그 한 단 높아지는 게 1년 걸리기도 하고, 또는 6개월 걸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성장한다는 것은 현재의 나를 극복하고, 더 커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문입니다만 지상의 숟가락 하나라는 제목에서 숟가락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숟가락은 이제 숟가락은 입하고 입하고 관계는 거니까 먹는 거하고 관계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입을 달고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삼키를 넣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 도구가 숟가락이고, 그래서 세상에 숟가락 하나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단독자로서의 한 존재랄지, 인간 존재, 인간 존재를 얘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누란을 통해서 이제 4.3과는 4.3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9년에 발표하셨던 중단편집 순위 삼촌을 비롯해서 지상의 숟가락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4.3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역시 청산되지 못한 과거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에 가면 4.3에 연관되지 않은 이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 상처들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될 수 있을지요. 선생님께서 이제 그것을 문학을 통해서 치유하려고 꾸준히 이제 애를 써오셨는데요. 제가 써온 그 행위는 말하자면은 망각에 저항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4.3이 지금은 벌써 반세기가 훨씬 지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뇌리에서 지워지고 지금 젊은이들은 과거 지사인데 꼭 구태여 알 필요가 뭐 있냐 하고 지금 젊은이들은 오히려 지금 상품 문화 그 향락주의에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상품 문화 그 향락주의하고 그 4.3의 비참함과 4.3의 비참함이 던지는 그 의미하고는 굉장히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4.3에 정신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망각하고 있는 이 미체험 세대를 위해서도 사실 이 망각에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제주 도민이나 뭐 이런 분들이 느낌은 4.3이 더 아프면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지만 더 큰 후유증은 이 4.3의 비극보다 더 두려운 것은 4.3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4.3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걸 더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제주 도민들은. 네. 지금 요즘 젊은이들에게 하신 말씀을 저는 또 요즘 후배 문인들에게 하는 말로 그렇게 바꾸어 또 들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앞으로는 또 어떤 글을 또 발표하실 계획이신지요? 글쎄, 지금 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착수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지금 당분간은 에세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에세이를 쓰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에 한 1년, 앞으로 1년은 에세이를 쓸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낭독을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선생님 어느 부분을 낭독해 주시는지요? 그 어린 제가 바닷물에서 그 해수욕을 할 때 그 어떤 장면입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물속에서 나오면 젖은 몸이 강렬한 햇볕에 금세 말라 허옇게 소금기가 서걱거렸다. 그런데도 햇볕은 따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시원한 해풍이 열기를 알맞게 식혀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갗은 화상을 입어 벗겨지는 법 없이 서서히 검게 그을렀다. 바다의 물빛이 스며들 정도로 투명해 보이던 처음의 알몸이 검게 그을고 있는 동안 살갗 밑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 서늘한 미풍에 알맞게 배합된 햇빛과 소금의 작용, 일종의 광합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을까. 어린 잔뼈를 굵히는 칼슘 합성 따위의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햇빛, 소금, 미풍은 물론 하늘과 바다의 드넓은 푸르름이 함께 혼용되어 있는 것, 그러한 광합성이 분명히 내 몸 안에서 발생하고 있었을 거다. 그 광합성은 나에게 어떤 정신적 양식을 만들어 주었을까? 보인다. 원색의 그 푸른 공간, 그 밑바닥에 꼬물꼬물 움직이는 그 아이가 서 있는 물가에서 시작해서 드넓게 퍼져나간 바다와 하늘이 서로 푸른빛을 다투며 멀리 수평선까지 퍼져나가 만나고 있는 그 광활한 공간, 그리고 장렬하는 태양, 거기 어린 내가 한 점 살아있는 미물로서
물가를 뿔뿔 기어다니고 있다. 뿔뿔 기어다니고 있는 한 마리 개나 다름없는 야생의 작은 생명, 눈의 흰자위만 하얗고 고름 싸는 종기 그루터기만 분홍빛이던 그 감둥이 아이. 전성태 작가의 세 번째 소설집 늑대. 경계인의 시각을 빌려 위선과 이중성을 파헤친 이 소설집에는 몽골에서 보낸 작가의 체험과 그곳에서 얻은 영감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2009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헤르타 밀러의 데뷔작 저지대. 작가의 고향인 루마니아 바나트의 시골 전경을 몽환적이고 초현실적인 이미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1988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 처절한 모성애를 통해 노예제를 재조명한 작품으로 수려한 문체와 풍요로운 은유, 마술적 리얼리즘이 돋보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죽은 자의 정신은 산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 마련이다. 문득 영화 미션의 마지막 독백이 떠오릅니다.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살아남은 자들, 바로 우리의 몫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책을 삼킨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